검색어 살찌우는 시간입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떤 검색어들이 있었나요? 아마 어제 그리고 그제 다들 검색어 보고 국밥값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런 뉴스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일단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68세 독거노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근데 그 현장에서 발견된 일종의 유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서와 돈봉투의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울컥하게 했습니다. 네. 최 모 씨는 29일 오전 10시쯤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방 타이블에 고맙습니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라고 적힌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는 돈 100여만 원 정도 든 봉투가 있었고요. 전기와 수도요금 고지서가 담긴 봉투도 현관문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 등등 현장을 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온 사람들의 식사비, 그러니까 국밥이라도 먹어라라고 얘기했던 그 식사비와 그리고 100만 원 정도는 장례비, 그리고 나머지 공과금, 그래서 총 176만 원 정도를 남겼다. 그러나 맞아요. 유서는 딱히 없었고. 그 개의치 마시고라는 그 글씨가 네. 있는 편지 봉투를 보니까요. 굉장히 차분하게 써내려가고 되게 정자체로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죽는다는 결심을 한 이 순간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그 지난 2월에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송파 세모녀 사건. 화제라고 표현하기엔 그렇죠. 굉장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경각심, 그렇죠.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복지 정책의 실태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죠. 그때도 화제가 됐던 게 역시 이슈가 됐던 게 죄송하다라고 쓴 얘기였잖아요. 그 내용 좀 소개를 해주세요. 죄송하다가 뭐였죠? 당시 그 딸과 함께 어머니가 동반 자살을 한 겁니다. 번개탄을 피워놓고 창문 모두를 테이프로 봉해놓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죽을 거다라는 함의가 분명한 상태에서 세 모녀가 동반 자살을 한 건데요. 울컥하게 했던 건 바로 이 지정입니다. 죄송하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긴다. 라고 하면서 7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남겼습니다. 네, 이들이 맞아요. 살던 그 송파구 반지하 새방 같은 경우는 월세 50만 원 정도의 집이었는데 한 번도 월세를 어긴 적이 없고 그리고 역시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같은 공과금도 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삶을 착실하게 살았던 분들인데 다만 아버지를 여의면서 생긴 사업빚 그리고 딸 자체가 당뇨와 같은 지병이 있어서 사회생활하는데 제약이 있었다는 점. 신용카드로 계속 빚을 플러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어머니만 혼자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었으나 딸이 종국에는 네. 극단의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었던 이유가 딸들이 30살 넘었는데 왜 일을 안 하고 하다못해 도와달라는 것도 어느 곳에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느냐라고 하면서 이 피해자들 또는 어떤 당사자들을 좀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두 딸은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도 이들이 근로 가능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방법도 거죠. 없었고. 예, 그래서 두 가지 사건 다 개의치 마시고 국밥 드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공과금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긴다는 것.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데요. 죽기 전에 남기는 신호라고 하죠. 다잉 메시지로 하마터면 그 많고 많은 말들 중에 죄송하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죄송하다라고 스스로 남긴 것 자체는 다 말씀하셨듯이 어떤 피해자가 죽기 전에 남기는 신호, 다잉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잉 메시지가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는 가해자를 찾는 단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지금 이 국밥 값을 남기고 돌아가신 독거노인 그리고 이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개인의 고독과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사회에 있다.
일종의 경고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다? 네. 다행 메시지가? 저희가 이 자연 변화를 겪으면서 꿀벌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게 언젠간 인간에게도 경고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에 저희가 시사자키에서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가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강조하셨던 것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허술하다. 그리고 또 설명해 주셨듯이 세 모녀의 경우도 구제책이 이미 없었다. 네. 그때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일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3월 달부터 정부는 온갖 정책을 마련하고 네. 관련해서 기초 수급자들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는 등 그야말로 요란을 떨었습니다. 네,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자체 정책 수립을 굉장히 여러 번 당부했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모든 이런 일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화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이 생존권적 기본권마저 박탈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기본소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생존.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죽음을 결심할 정도는 되지 않게 해야 막아야 되는 되지 거 아니냐. 않겠느냐라는 이런 거죠.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미 절대 빈곤율이 8% 정도에 육박하고요. 아하.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호하는 이 절대 빈곤 계층은 2.8%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14년 5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34만 명에 불과한 상태예요. 네. 그렇게 보면 이 빈곤층들이 언제 절대 빈곤층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계층이 언제 앞서 송파 세모녀나 국밥값 그 독거노인처럼 절대 빈곤 상태로 추락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나오는 게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기본소득제인데요. 네. 어떤 노동도, 어떤 심사도, 어떤 의무도 없이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 이 재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현재 기본소득제와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우파 진보 쪽 할 것 없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해결책이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제 풀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런 말씀하신 어떤 노동도 어떤 의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 세모녀 때 얘기했던 그때 왜 그 두 딸이 또 나이나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국가의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런 게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정 부분 이건희 삼성회장부터 그리고 방금 그 국밥값 독거노인 그리고 송파 세모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동일시 선상에 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본 권리,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형성해 주는 개념입니다. 네가 존재함으로 지원하겠다 이거군요. 인간이기 한마디로. 때문에. 예. 네. 최근 이 이슈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스위스가 실질적으로 성인은 3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2,500프랑 그리고 어린이에게는 74만 원에 해당하는 625프랑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예,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스위스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에 소요되는데 이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순간 2019년부터 조건 없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됩니다. 야, 정말 저희가 조금 이 나라도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브라질인데요. 네. 브라질은 2010년부터 시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화를 이미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또 미국 알래스카주 같은 경우는 1982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나 상황에 대한 그 어떤 기준 없이 매년 일정한 액수를 배당받아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가 아니고 실제 가능한 제도란 증거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당이 17대, 18대 대통령 선거 또 총선 등등에서 이 관련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고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월 20만 원 지급 공약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기본소득제의 한 분류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물론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 65세 이상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이건희가 됐던 그리고 국밥값 독거노인이 됐던 20만 원을 기본 보장해준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기본소득의 어떤 지향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재원 마련이 논란이 되긴 하지만 불로소득의 고유를 과세하는 그러니까 땅에 대한 거, 증권에 대한 거, 이자와 관련된 이런 약간의 틀거리를 바꾸는 형태로만 기본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좀 상징적으로 저희가 시각을 바꿔서 볼 거는 이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바로 노동의 대가다라는 기존 관념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빈부의 차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보편복지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이 기본소득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사람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자라는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잖아요. 네. 그 정치적 논리 하에서 기본소득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거고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정부의 어떤 지출은 늘어날 수 있으나 하위 60%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는 액수보다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 상위 40%와 함께 일정 부분 지출과 관련해서는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득 재분배라는 점에서는 최근 정부가 얘기하는 내수 진작의 어떤 주요한 수단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좀 많은 논의가 더 이루어지고 우리도 실행 가능한 부분이 어딘지 일단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부터 잡아가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선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